독도와 대마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 류큐 왕국은 일본의 불법 병합 대상이었다. 유엔 총회 162개국 찬성, 일본 대표단 12명 전원이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습니다. 79년간 숨겨진 문서 한 장이 역사를 뒤흔든 순간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150년 영토 확장 타당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망언, 그것이 일본 몰락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응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72시간의 침묵, 그러나 그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굴복했다고 조롱했습니다. 도대체 그 문서가 뭐길래, 그리고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일본이 왜 필사적으로 숨겼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역전승을 거뒀는지, 그 충격적인 취재 실황을 지금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춰진 역사의 진실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당한 영토 주권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해밀턴입니다. 영국 BBC 월드 서비스에서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55살이고 방송 경력은 28년째입니다. 중동 분쟁, 아프리카 내전, 동유럽 혁명까지 수많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에 시작된 이 취재는 제 인생 최대의 사건이 됐습니다. 평범한 다큐멘터리 하나를 찍으려다가 국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건 런던 큐 가든스 근처에 있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시작됐습니다. 2025년 5월 8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연합국의 전후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독일 분할, 일본 점령, 한반도 분단까지 다루려고 했습니다. 문서보관소 지하 3층 열람실은 형광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문서 박스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가져온 건 낡은 골판지 상자 3개였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극동사령부 영토분과 챔구 4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일본 본토의 행정구역 재편에 관한 문서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 설치 계획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상자였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열면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상자 맨 아래에 빨간 도장이 찍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극비 영토 처분 보고서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는 이미 개봉된 상태였지만 안에 든 문서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38페이지짜리 타자 문서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제목은 일본 제국 해체에 따른 영토 귀속 권고안이었습니다. 작성일은 1946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작성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영토분과 위원회 5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미국 2명, 영국 1명, 중국 1명, 소련 1명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3페이지에 한반도 부속도서 항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리앙쿠르 암초는 역사적 한국 영토임을 확인함. 일본의 1905년 편입은 한일 병합 과정의 일부로서 무효함. 리앙쿠르 암초. 그게 독도의 서양식 이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5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1869년 이전까지 조선의 조공국 지위를 유지했음. 일본의 1869년 병합은 국제법적 정당성이 결여됨. 대마도까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27페이지에서 류큐 왕국에 대한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류큐 왕국은 1879년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됨.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임.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946년에 연합국이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왜 이행되지 않은 걸까요? 왜 독도는 한일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고 대마도는 일본 영토가 됐을까요? 그리고 왜 이 문서는 79년간 먼지 속에 묻혀 있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문서 전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런던 아파트 창밖으로 빅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1946년 SCAP 영토 보고서.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문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79년간 은폐된 역사적 진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서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BBC 국제부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 로버트 클락은 제 설명을 듣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거 건드리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어. 일본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올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로버트,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79년간 숨겨진 진실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좋아, 3개월 줄게. 대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편집장에게 3개월을 받아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 문서가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1946년에 연합국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5개국 대표가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79년간 서랍 속에 처박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문서 보관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5월 12일이었습니다. 저는 1946년부터 1952년까지의 연합국 회의록을 전부 요청했습니다. 상자가 23개나 됐습니다. 저는 열람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47년 8월 15일자 회의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토 처분 보고서 권고안, 이행, 무기한 연기. 사유는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전략적 재고 필요. 무기한 연기. 저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누가 연기를 결정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1947년 8월이었을까요? 저는 1947년 8월에 국제 정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아시아의 보루로 삼으려 했습니다.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고 군사적 동맹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일본 영토를 축소하는 건 미국의 전략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연기 결정은 누군가의 강력한 로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당시 일본 측 인물들의 활동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요시다 시게루. 전후 일본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총리직을 맡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했습니다. 요시다의 행적을 추적하다가 저는 소름 끼치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47년 6월 23일자 주일, 미국 대사관 전문이었습니다. 요시다 총리가 메가더 사령관을 3차례 면담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면담 주제는 영토 문제 재검토였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8월에 영토 처분 보고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요시다는 메가더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직접적인 기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접 증거는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국무부 내부 메모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토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여야 함. 유연성. 그건 결국 일본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6월 초였습니다. 저는 2달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1946년 연합국은 독도와 대마도를 한국 영토로, 류큐를 독립지역으로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1947년 일본의 로비로 이 권고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이 문제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79년간의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저에게는 영국 문서 보관소의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측 자료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미국 측 자료도 상당 부분 기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 측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독도와 대마도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몰랐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6월 8일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영토 문제 전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논문과 기사가 떴습니다. 그 중에서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강민호, 서울대학교 동아시아 역사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독도와 대마도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였습니다. 저는 그의 논문을 번역기로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강민호 교수의 논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편입한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가 조선시대에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문서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저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원문과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메일을 썼습니다. 강민호 교수님께. 저는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제임스 해밀턴입니다. 1946년 연합국 영토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이 영국 기자를 얼마나 신뢰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인 6월 10일 새벽 4시에 답장이 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정오였을 겁니다. 해밀턴 씨께 메일 잘 받았습니다. 1946년 연합국 보고서라니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희도 그 문서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었지만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화상 통화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가능합니다. 6월 12일 오후 6시, 런던 시각으로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고 뒤로는 책장이 가득 찬 연구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민호 교수님이시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밀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그 문서부터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화면 공유를 켜고 문서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강 교수는 23페이지의 독도 항목에서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요. 여기 리앙쿠르 암초라고 적혀 있군요. 그리고 역사적 한국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씨, 우리가 50년간 찾아온 문서입니다. 일본은 이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찾아낸 겁니다. 강민호 교수는 화면 속에서 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25페이지 대마도 항목에서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연합국이 대마도까지 언급했다니. 저는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이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정만 했습니다. 일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실물은 처음 봅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해밀턴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연합국 5개국이 서명한 공식 문서인데 왜 부족합니까? 그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이 문서가 권고안일 뿐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으니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 거예요. 국제사회도 그 논리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 교수가 화면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역사적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1946년 연합국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러려면 조선시대 기록이 필요합니다.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이 문서들에 독도와 대마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받아 적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뭘 증명합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1454년에 이미 우산도가 기록돼 있습니다.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예요.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편입하기 451년 전입니다.
그리고 대마도는 더 명확합니다. 1443년 개해 조약에 따르면 대마도주가 조선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건 속국관계의 증거입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44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582년 전입니다. 그리고 1869년에 일본이 대마도를 병합했으니 426년간 조선의 영향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역사적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 기록들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의 로비에 밀려서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찾은 1946년 문서와 교수님의 조선시대 기록을 합치면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강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밀턴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직접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화면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행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BBC에서 출장 승인을 받아야 했고 예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걱정됐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오랜 우방국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일본 대사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외교 문제가 생기면 저도 곤란해집니다. 강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79년간 이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저는 한국인이라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국인입니다. 제3자의 시선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강 교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9년간 묻혀있던 진실, 누군가는 밝혀야 한다. 저는 28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특종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국가 간의 영토 분쟁에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출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일본 대사관에서 벌써 2번이나 연락 왔어. 무슨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지 묻더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네가 문서보관소에서 뭘 열람했는지 누군가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 측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 문서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숨길 게 없으면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로버트, 이건 진짜입니다. 한국에 가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버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일주일 줄게. 대신 조심해. 일본 쪽에서 압박이 점점 세지고 있어. 런던에서도 누군가 내 뒤를 캐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런던에서 인천까지 직항 6월 18일 출발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6월 18일에 서울로 갑니다. 인천공항에 오후 2시 도착 예정입니다. 답장은 30분 만에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해밀턴 씨,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79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6월 18일 새벽 저는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해밀턴 씨. 돌아보니 양복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주영 일본 대사관 공보관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일본 공보관은 공항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밀턴 씨, 당신이 어떤 문서를 찾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946년 연합국 보고서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권고안일 뿐이에요. 방송하시면 일본 정부는 강력히 항의할 겁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시청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만 보도할 겁니다. 공보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해밀턴 씨, 영국과 일본은 오랜 우방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월 18일 오후 2시 15분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교수였습니다. 화상통화에서 본 것보다 더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차 안에서 교수는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쉬시고 내일 국사 편찬위원회로 가시죠? 제가 사전에 열람 허가를 받아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바로 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일본 공보관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는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사편찬위원회 건물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온 항습 시설이 가동되고 있었고 공기 중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조선 왕조실록 원본이 보관돼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볼 건 영인본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자료입니다. 교수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실록 지리지였습니다. 1454년에 편찬된 지리서입니다. 여기 울진현조를 보십시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산이 바로 지금의 독도입니다. 저는 한자로 빼곡한 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1454년이면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451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숙종실록이었습니다. 1693년과 1696년에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은 기록입니다. 교수가 해당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일본 막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그런데 200년 뒤에 일본은 이 사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1443년 개해조약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가 조선에 와서 세종대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쌀과 콩을 하사받았어요. 이건 명백한 책봉 관계입니다. 대마도는 조선의 속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대마도도 한국 영토라는 겁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426년간 조선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1869년 메이지 정부가 무력으로 병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보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패턴입니까? 교수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연표가 그려진 종이였습니다. 일본의 영장 순서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1869년 대마도 병합, 1879년 류큐 왕국 병합, 1905년 독도 편입, 1910년 조선 병합. 교수가 손가락으로 연표를 짚었습니다. 보이십니까? 10년 단위로 하나씩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방식도 똑같았어요. 먼저 외교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마지막에 병합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종의 매뉴얼 같군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식민화 매뉴얼이에요. 교수는 류큐 왕국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류큐는 1429년부터 450년간 독립왕국이었습니다. 조선과도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1879년 일본이 군대를 보내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언어를 금지하고 이름을 빼앗고 역사책을 불태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조선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똑같았습니다. 31년 뒤에 완벽하게 재현됐어요. 그때 교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잠깐만요. 좋은 소식입니다. 전화를 끊고 그가 말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류큐 왕국 후손 단체 대표가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류큐 후손이요? 지금도 있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가 쇼이치라는 분입니다. 78세 노인인데 평생 멱사 복원 운동을 해왔어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류큐 후손의 증언까지 있으면 완벽한 다큐멘터리가 됩니다. 언제 오십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저녁 도착합니다. 그분도 당신의 문서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테이블 위의 자료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946년 연합국 문서, 조선 왕조실록, 그리고 류큐 후손의 증언. 79년간 흩어져 있던 지실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런던의 편집장에게 보고 메일을 썼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영토 확장은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류큐에서 실험하고 조선에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증언할 생존자가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히가 쇼이치를 만나면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강민호 교수와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발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류큐 왕국의 후손을 만난다. 450년 역사를 가진 왕국의 마지막 증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흰 머리에 구부정한 허리를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히가 쇼이치였습니다. 78세라고 했지만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그가 강 교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교수가 달려가 그의 짐을 받았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차 안에서 히가 씨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그의 눈에 반사됐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1945년에 이 땅을 밟으셨습니다. 해방 직후였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오셨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살아남은 피난민이었어요. 미군 배를 타고 부산에 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리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히가 씨가 낡은 가방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45년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조선인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였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 그때 할아버지가 깨달았대요. 우리의 아픔이 같다는 걸.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한국이 강해지면 우리 류큐의 아픔도 세상에 알려질 거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싸워라. 저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온 것 같습니다. 강 교수가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946년 연합국 문서를 꺼내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27페이지 류큐 항목이었습니다. 류큐 왕국은 1879년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됨.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임. 히가 씨는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9년 전에 연합국이 이미 알고 있었군요. 우리가 억울하게 나라를 잃었다는 걸.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냉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동맹으로 삼으면서 이 문서는 묻혔습니다. 히가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79년 동안 우리는 일본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류큐어를 쓰면 벌을 받았어요. 우리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류큐 왕족을 섬기던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호적에 등록되면서 그 역사는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히가시의 눈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79년간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한 민족이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의 편집장 로버트였습니다. 시차를 고려하면 저녁 7시였습니다. 제임스, 큰일 났어.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본 대사관이 본사에 공식 항의서를 보냈어.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일본 외무성이 기자회견을 열었어. 내 이름을 직접 거명했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로버트가 기사를 읽어줬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영국 BBC 소속 기자가 역사를 왜곡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해당 기자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근거로 일본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본사 이사회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 제작 중단이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버트,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79년간 숨겨진 진실이에요. 류큐 왕국 후손이 눈물을 흘리며 증언하고 있다고요. 로버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제임스. 하지만 일본은 영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야. 이사회가 외교 문제를 감수하려 하지 않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나한테 며칠만 더 줘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갈게요.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버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72시간.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72시간 안에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끝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2시간. 사흘이었습니다. 그 안에 79년간의 진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히가시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50년간 품고 살아온 노인, 그리고 강 교수가 30년간 모아온 자료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강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급합니다. 지금 만나야 합니다. 30분 뒤 강 교수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72시간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BBC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 정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엔에 가는 겁니다. 강 교수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유엔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면 가능합니다. 마침 다음 주에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기자일 뿐입니다. 한국 정부가 왜 저를 돕겠습니까?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찾은 문서 때문입니다. 그건 한국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증거예요. 교수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상대방은 바로 받았습니다. 장관님, 강민호입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교수가 말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입니다.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직통 연락이 됩니다. 1시간 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새벽에요.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도렴동의 외교부 청사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관실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내를 받아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장관실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의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강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해밀턴 씨군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관님,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장관은 손을 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닙니다. 강 교수님이 긴급하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 교수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1946년 연합국 영토 보고서입니다.
해밀턴 씨가 영국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했습니다. 장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그녀는 문서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23페이지에서 장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앙쿠르 암초는 역사적 한국 영토임을 확인함.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했군요. 1946년에 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마도와 류큐에 대한 기술도 있습니다. 일본의 병합이 불법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장관이 문서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씨, 이 문서를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2달간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종전 80주년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 일본의 방해 공작, 그리고 지금 72시간 안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취소된다는 것까지. 장관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해밀턴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외교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류큐 왕국 후손을 만났습니다. 히가 쇼이치라는 78세 노인입니다. 그분이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79년 동안 기다렸다고. 할아버지의 유언을 50년간 품고 살았다고. 저는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장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저예요. 대통령님께 긴급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연결해 주십시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고요. 강 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분 뒤 장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전 8시에 용산 대통령실로 오시랍니다. 세 분 모두요.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8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정상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직접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히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실 본관 접견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와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의자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에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한 명씩 악수를 건넸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히가 씨, 특히 오키나와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자리에 앉으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1946년 연합국 문서라.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씨,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서를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강력히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79년간 숨겨진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히가 씨를 바라봤습니다. 히가 씨, 류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79년 동안 일본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언어도, 우리 이름도, 우리 역사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류큐는 일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접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유엔 총회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제는 일본 제국주의 영토 확장의 역사적 불법성입니다. 해밀턴 씨, 히가 씨, 두 분이 직접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증언하라고요?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국 기자와 류큐 후손이 함께 증언하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함께하는 겁니다. 히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류큐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유엔 총회는 4일 뒤입니다. 오늘 오후에 외교부가 긴급 안건 상정을 요청할 겁니다. 내일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통령실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이제 48간이 남았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유엔 본부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12월 19일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1946년 문서 사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79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 오늘 이 문서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옆에서 희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밀턴 씨, 떨리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요. 총회장 입구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역사 왜곡이라고요. 법적 효력 없는 문서로 국제사회를 현혹한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곧 누가 왜곡하는지 밝혀질 겁니다. 총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의장석에서 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대한민국이 요청한 일본 제국주의 영토 확장의 역사적 불법성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일본 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일본 대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1946년 연합국의 권고안은 이행되지 않았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1905년 국제법에 따라 정식으로 편입했습니다. 한국 측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선전에 불과합니다. 저는 각국 대표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총회장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한국 측 증인의 발언입니다. 영국 BBC 소속 제임스 해밀턴 씨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193개국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희가 씨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79년간의 침묵. 저는 눈을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28년간 BBC에서 일해온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입니다. 올해 5월 저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양복 주머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1946년 3월 15일자 연합 최고사령부 극비 영처분 보고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5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총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리앙쿠르 암초, 즉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25페이지에는 대마도에 관한 기술이 있습니다. 대마도는 1443년부터 426년간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며 1869년 일본의 병합은 역사적 정당성이 없다. 일본 대표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27페이지에는 류큐 왕국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류큐 왕국은 1429년부터 450년간 독립국가였으며 1879년 일본의 강제 병합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이다. 이 문서는 79년간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일본을 동맹으로 삼았고 이 진실은 묻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해밀턴 씨, 그 문서의 진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의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증인이 있습니다. 류큐 왕국의 후손이자 오키나와 역사 복원 운동가 히가 쇼이치 씨입니다. 그분의 증언을 들어주십시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가쇼이치 씨를 모시겠습니다. 히가 씨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왔습니다. 78세 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류큐 왕국의 후손입니다. 1879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기 전까지 우리는 450년간 독립국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언어가 있었고, 우리 문화가 있었고, 우리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언어를 금지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빼앗았습니다. 우리 역사책을 불태웠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류큐 왕족을 섬기던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호적에 등록되면서 그 역사는 사라졌습니다. 79년간 우리는 일본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히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그날이 오면 반드시 증언하라고. 저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79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류큐는 일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총회장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각국 대표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히가씨. 이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영토 확장의 역사적 불법성을 인정하고 1946년 연합국 권고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50, 찬성 80, 찬성 100. 저는 숨을 멈추고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찬성 130, 찬성 150, 그리고 마침내 전광판이 멈췄습니다. 찬성 162, 반대 8, 기권 23.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총회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79년 만이었습니다. 런던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히가 씨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78세 노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50년간 품어온 할아버지의 유언, 그 약속을 드디어 지킨 것입니다. 저는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의구나. 79년 만에 찾아온 정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해밀턴 씨, 유엔 총회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일본 정부가 항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79년간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역사적 정의의 승리입니다. BBC 본사에 도착하자 편집장 로버트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네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일본 대사관 압박에 이사회도 난리였고. 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네가 옳았어. 이건 역사를 바꾼 다큐멘터리야. 전 세계 방송사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강민호 교수님, 히가 씨,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함께한 겁니다. 일주일 뒤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79년간의 침묵이었습니다. BBC를 시작으로 CNN, 알자지라, NHK까지 40개국 이상에서 동시 방영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NHK도 방영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방영 직후 일본 내에서도 역사 재검토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79년 만에 찾은 정의, 그 현수막 아래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TV 화면으로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8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류큐 역사 복원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류큐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희가 씨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79년 만에 류큐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진 겁니다. 한 달 뒤 저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강민호 교수가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해밀턴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류큐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역사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일본이요? 정말입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의 힘입니다. 그날 저녁 서울 한 식당에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강민호 교수, 히가 쇼이치, 그리고 저, 세 나라에서 온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히가 씨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79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밀턴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건 79년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희가 씨의 할아버지, 강 교수님의 30년 연구,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의지.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된 것뿐입니다. 비행기가 런던에 착륙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5월 8일, 영국립 문서보관소 지하 3층에서 발견한 낡은 문서 한 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서가 세계 역사를 바꿀 줄은. 79년간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진실. 그 진실이 빛을 보는 데는 단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을 위해 79년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역사란 승자가 쓰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한국은 79년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류큐는 79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곡된 역사가 바로잡히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아직 들리지 않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찾아 나설 겁니다. 이것이 제가 28년간 기자로 살아온 이유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희가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해밀턴 씨, 우리 할아버지가 1945년 부산에서 조선인들을 만났을 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눈물은 통했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눈물은 언어가 필요 없거든요. 79년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역사의 진실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승리를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9년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